정희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는 내 소녀가 맞지요? 정희는 말없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행주를 놓는 손끝도 눈동자도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들을 줄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하늘이는 제 손녀입니다. 제 아이들에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도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속이 텅 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 기억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딱 2달 전이었습니다. 이른 가을, 아침 바람이 약간 선선해지던 날이었습니다. 한도진, 올해 72. 나이에 비해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신문을 넘기고 블랙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떠났고 대신 자잘한 건물들 몇 채를 관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잘 나갔습니다. 현장 인부로 시작해 작은 시공업체를 차렸고 몇 번의 부동산 투자가 맞아떨어지며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중소건설회사로 키워내며 자산도 꽤 모았지요. 지금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은퇴한 몸이었습니다. 가족사는 그리 자랑할 만한 게 못 됐습니다. 부인과는 오래전 이혼했고 자식 셋은 어릴 적엔 남부럽지 않게 키웠지만 하나같이 똑부러지게 자기 삶을 살아간다 보긴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줄 알고 기다렸고 둘째는 유학까지 보냈더니 아직도 사업 시작한답시고 부모 카드만 찾았으며 막내는 예술한다며 몇 년째 아무 수입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런 자식들 보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부모 재산 믿고 앉아 있다간 허리 휘는 수 있다. 내 돈은 내가 벌었고 내가 쓰다 죽는다. 그래서 지금도 재산은 자기 손으로 직접 관리했습니다. 건물 4채, 상가 2군데. 크게 벌지도 않지만 손해도 보지 않는 선에서 꼼꼼히 세입자 관리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엔 서초동 빌딩 세입자랑 난방비 조정 얘기를 하고 점심 즈음엔 영등포에 있는 상가를 둘러본 후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요즘은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이런 재래시장 국밥이나 국수가 입에 더 맞았습니다. 기분이 허하면 뜨끈한 국물이 그리웠지요. 시장 안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오래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국수, 정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언저리가 묘하게 뻐근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가물했지만 그 이름은 도진에게 있어 꽤 오래전 잊은 줄만 알았던 추억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았고 낡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물 냄새가 좋았습니다. 멸치 국물에 약간의 마늘향, 고춧가루가 살짝 어우러진 진한 냄새. 그 냄새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나온 여인의 목소리. 그 순간 도진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 설마. 허리가 조금 굽었고 주름이 깊었으며 손엔 삶은 면수를 짜느라 생긴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 눈매, 그 입꼬리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도진은 젓가락을 쥔 채로 몇 초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이 맞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닐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후에는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도지는 그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나이 들어 착각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도지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도 정오가 되면 그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매번 혼자 앉아 잔치국수 한 그릇을 시키고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먹기만 했습니다. 면발이 입안에서 끊어질 때마다 그녀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걸음, 그녀의 손길, 그녀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도지는 머리를 짧게 깎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옛날보다 많이 늙었고 살도 빠져볼도 꺼졌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녀도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자연스레 도지는 식당 안 사람들의 얼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하늘. 2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소녀였지만 묘하게 어른스러웠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건지 아니면 대학을 준비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식당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빠뜨리는 법이 없었고 정희 옆에서 이것저것 척척 도왔습니다. 할머니, 저 그거 삶아둘게요. 할머니, 뒤에 김치 다 떨어졌어요. 손님들에게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를 밝게 말했고 도진에게도 항상 먼저 다가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오늘은 잔치국수요. 비빔국수요. 도진은 그녀를 보며 이유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사는 곳도 말한 적 없었는데 그 아이는 도진을 건물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상가 쪽 빌딩 건물주 맞으시죠? 거기 관리하시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 말에 도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관리만 좀 하지. 일 삼아서. 멋지세요. 나이 드셔도 현역이시네요. 하늘은 아무 말 없이도 사람 기분을 편하게 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어디서 본 듯한 눈매와 입꼬리, 묘하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지는 어느 날 식당 앞에서 하늘이 낡은 조끼를 입고 김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옛날 정이 같았습니다. 도진이 서울 올라오기 전 어느 겨울날 정이가 직접 김치를 버무리던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추운 날에도 맨손으로 배추를 주물렀고 도진에게 김칫국에 밥을 말아 건넸습니다. 그때 도진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밥을 먹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볼수록 도진은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낯익은 얼굴일까? 정희의 손녀라지만 저 딸은 누구였을까? 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식당까지 하며 살아왔을까? 도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정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행정사에게 은근히 부탁했습니다. 시장 안에 국수집 하나 있는데 거기 국수하는 아주머니에 대해 좀 알아봐줘. 식당 이름은 정이국수야.
여자 이름이 정입니까? 응, 정이 맞는 거 같아.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그냥 궁금해서.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도진은 보고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혼모로 딸을 낳고 그 딸은 벌써 죽었고 손녀 하나만 남았다. 거기까지는 그저 남의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맨 끝줄에 적힌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유진, 향년 46세, 사망 시기 2년 전. 딸의 나이는 46. 그러면 윤정이가 그 딸을 낳은 건 23. 그때가 딱 도진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진짜?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심장이 둔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 도진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랜 시간이 되감기듯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시절, 그리고 그 밤. 23 정의가 그때 23이었다고? 도진은 다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해는 정확히 1976년 여름, 도진이 짐을 싸고 서울로 떠났던 해였습니다. 고향 읍내 버스터미널 앞에서 작은 손가방 하나 들고 그녀 앞에 섰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이야, 나 서울 간다. 기다려. 성공해서 꼭 데리러 올게. 그때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자라 또 아이를 낳고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아니야. 아직은 몰라. 그냥 우연일 수 있어. 도진은 입을 다물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멘트벽 너머로 오래된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뭇잎 사이로 아주 오래전에 정희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의 정희는 참 예뻤습니다. 고향에서도 손꼽히는 아가씨였고 5일장만 열리면 읍내 청년들까지 마실 나와 그녀가 국밥을 퍼주는 식당에 앉았을 정도였습니다. 도진도 처음엔 그런 예쁜 여자와 한번 사귀어 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는커녕 노동판만 전전했던 도진에겐 그녀는 넘볼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정희는 도진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도진의 성실함이 좋았던 걸 겁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일할 땐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도진에게 정희는 먼저 말을 붙였고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고구마 상자를 나르던 도진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시작이었습니다. 둘은 그 후로 종종 마을 뒷산에 올랐고 도진은 그런 시간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도 느끼고 있었지요. 하지만 도진은 서울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방에선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이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도 늘 빚에 쫓기고 형제들 먹여 살리는 데만 허덕였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뭐든 될 것 같았습니다. 성공해서 제대로 돈 벌어서 떳떳하게 정의를 데리러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기다려. 꼭 데리러 올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쪽방에서 시작했고 막노동, 철거 현장, 밤샘 근무를 전전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몸이 갈수록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의는 기억 속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결국 그 결혼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식만 셋 남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이 기시감. 그러고 보니 하늘이의 눈매, 입꼬리, 자신과 닮았습니다. 게다가 딸의 나이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3. 정희가 그때 나 보내주고 바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머리가 멍해졌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도지는 하늘이를 볼 때마다 그냥 착하고 예쁜 아이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가 내 딸의 딸일 수 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다음 날도 도지는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비가 올 듯 흐린 날씨에 따끈한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자리에 앉아 잔치국수를 주문했고 하늘은 물컵과 수저를 쟁반에 올려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따뜻한 걸로 드시네요. 그래. 허한 날엔 국물이 최고지. 하늘이 미소 지으며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 도진의 팔꿈치가 수저통을 스치며 젓가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랑. 하늘은 재빨리 몸을 숙였습니다. 아, 제가 치울게요. 이건 새 걸로 드릴게요. 그녀가 젓가락을 줍기 위해 앞으로 숙이는 찰나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닥이 도진의 셔츠 소매단 단추에 자연스럽게 닿아 작게 걸렸습니다. 하늘은 떨어진 젓가락을 들어 올리고 말했습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가 자리로 돌아간 뒤 도진은 무심한 척 소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머리카락 한 올이 단추 틈에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갈색빛을 머금은 머리카락.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자신의 칫솔모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잘라 그 머리카락과 함께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친자 확인 전문 검사기관 앞. 손에 봉투를 쥔 채로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그 애가 내 손녀라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검사기관으로 보낸 봉투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건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닷새 뒤 도진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택배 봉투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생소한 로고, 익숙한 주소, 그 속에 들어있을 한 장의 종이가 도진의 70평생을 거꾸로 흔들어 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봉투를 뜯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 거실 테이블 위, 책상 모서리 한켠에 봉투는 자리를 바꿔가며 도진의 시선을 따라다녔습니다. 괜히 열었다가 진짜로 내 손녀라고 나오면 그땐 어쩌지? 마치 기도하듯 도진은 며칠을 봉투 곁을 맴돌았습니다. 자다가도 눈을 떠 그 봉투를 바라봤고 밥을 먹다가도 손을 멈춘 채 그 봉투에 시선을 박았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도진은 봉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문서를 꺼내 손에 쥔 그는 숨을 들이마신 채 천천히 첫 줄을 읽었습니다. 검사 대상 간 유전적 친자 관계 있음.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지 않아도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도진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엔 하늘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그 미소 뒤에 숨어있던 정의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애가 내 손녀였구나. 생각해보면 그때 떠난 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로 간다며 호기롭게 떠나던 날
정희는 바보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자신은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 오히려 더 빨리 등을 돌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정말로 잊고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일으키고 잘난 듯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아이를 낳았고 세상에 내던져진 채 자신이 남기고 간 흔적 하나를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이가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밝고 어른스러운 그 아이가 자신의 피 한 방울에서 태어난 생명이라면 도지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다 이마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처음 느껴보는 무게 같은 것이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이제 무얼 해야 하지? 그는 종이를 고이 접어 손수건에 싸넣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직원 몇 명이라도 두게 되었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도지는 어느 날 고향에서 오랜만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정갈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몸 하나 제대로 누일 집 하나 없이 살던 그 시절, 뒤에서 늘 쌀 한 포대라도 보내주시던 어머니. 그는 일을 멈추고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도진의 손을 붙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조촐했지만 정성껏 치렀습니다. 흙냄새가 밴 산비탈 공동묘지에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 도진은 마을 어기 작은 식당에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 식당은 예전처럼 목조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 중 한 어르신이 도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이구, 도진이 아니냐? 오래간만이다. 도시에서 성공했다면서. 어색한 인사를 나누다 도진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정희는요? 정희 기억하세요? 어르신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희, 그 참하던 애 말이냐? 에이, 그 애는 네가 떠난 그해 겨울쯤인가 몇 달 있다가 어디 서울로 갔다고 했지 아마. 갑자기 말도 없이 없어져서 그 집이 난리가 났었지. 도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숟가락을 들며 아무 일 아닌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일상이 너무 바빴고 무엇보다도 그 시절 감정에 빠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나 같은 놈은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그는 그날 이후 고향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흘러 서울 변두리의 작은 국수집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더 강인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소녀, 그 맑고 따뜻한 눈동자의 소녀가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고향보다 더 낯선 회한의 감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그때 조금만 달랐다면 그녀의 인생도 하늘이의 삶도 조금은 덜 고단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 와서 그의 사과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세월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지는 매일같이 국수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하늘이를 대하는 정의의 눈빛을, 식탁 위에 국수를 내밀며 살짝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앞에서 말끝을 맴돌았고 하늘이에게는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무엇 하나 틀어지기라도 하면 그 아이의 웃음이 사라질 것만 같았고 정희가 다시 그 옛날처럼 떠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밤중 도지는 혼자 앉아 소주 한 병을 기울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나? 정희는 내 얼굴을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그리고 며칠 뒤 도지는 처음으로 정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국수집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남자가 술에 절은 듯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지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녁 무렵 식당 옆 골목에서 정희에게 삿대질을 하며 돈을 요구하던 사내. 이봐! 장모님 또 피하시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도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 그 사내. 하늘이의 어머니가 생전에 결혼했던 남자, 하늘이의 법적 아버지라는 그 남자였습니다. 몇 번이고 식당에 들이닥쳐 정희에게 돈을 요구하고 하늘이에게도 함부로 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정희는 조용히 국수를 놓고 걸어 나왔습니다. 나가게. 여긴 가게야. 정희는 순간 굳은 얼굴로 고개만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고 주방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전화했죠? 왜 안 받아요? 요즘 가게 잘 된다던데. 근데 왜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내가 뭐 얼마나 바라겠어? 조금만 도와주라니까. 말투도 거칠었지만 눈빛도 술에 취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도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두어 번 저런 식으로 찾아와 소란만 피우고 갔던 그 남자의 언행이 이제는 도를 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이, 사내는 하늘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다. 아빠, 인사 안 해? 하늘이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다가가 하늘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됐습니다. 이만 나가시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깊게 울렸습니다. 사내가 도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또 이 양반은? 도진은 정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입니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지는 일이니까 여긴 식당입니다. 아이도 있고 손님도 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사내는 괜히 목덜미를 극적이며 빈 테이블의 의자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에이, 오늘은 기분 아니네. 다음엔 그냥 가지 않을 거니까 내가 말한 곳 준비해 놔야 할 거예요. 그리고는 식당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껌뻑이며 정희 쪽을 바라봤고 정희는 고요히 서 있다가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지는 남은 국수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한 젓가락을 더 떠올렸습니다. 그날 식당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도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희와 하늘이의 삶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부터 해야 후회가 덜할까?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식당. 그녀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공간.
그리고 수십 년 전 그가 버리고 떠났던 이제는 그에게 남은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그 자리. 도지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시장 전체 구조를 파악했고 시간을 들여가게의 소유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그 국수집이 속한 건물 전체가 한 고령의 자산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가게가 아니라 건물 전체 사고 싶다고.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살면서 처음이네요. 사람 때문에 건물을 사보는 건. 몇 차례 조율 끝에 매매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뒤에 있을 테니 다시는 그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도지는 그 사실을 정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대 조건도 가게 형태도 월세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식당 앞 전등을 새로 바꾸고 시장 통로 바닥에 금간 타일 몇 장을 교체했고 식당 입구 유리문에 달린 삐걱대는 경첩을 조용히 손봤습니다. 그저 아주 사소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일상이 더 안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늘이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가게 앞에 쓰레기 쌓이는 것도 없어졌어요. 누가 치우나 했더니 시장 관리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새 주인이 생겼는데 아주 깔끔한 분이래요. 그 말을 들은 정희가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은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도지는 모른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요? 좋은 분이네요.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하늘이는 해맑게 웃었지만 정희는 그 웃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뒤 정희는 주방 안쪽에서 조용히 식탁을 닦았습니다. 도지는 어느새 일어섰고 문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정희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걸까? 도지는 묵묵히 돌아섰고 한 손으로 허리춤에 꽂은 열쇠 꾸러미를 살짝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열쇠 안에는 식당 뒷문으로 통하는 작은 출입구 열쇠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어쩌면 다정한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등 뒤에 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지지자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흐르고 식당 안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하늘이는 오전에 학원 일정이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도진과 정이 단 둘뿐이었습니다. 도진은 국수를 다 먹고도 한참 동안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타이밍을 기다려온 것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목 안에서 말이 맴돌 뿐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려 다가왔습니다. 그 손끝을 보는 순간 그는 결심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며 묵묵히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제 손녀입니다. 그렇죠? 그 말에 정희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늘이는 제 손녀입니다. 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어디선가 울컥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런 걸로 증명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정희는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난 이제라도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욕심에 당신이 뭘 감당해야 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부슬부슬 내렸고 식당 안엔 조용히 그들의 숨소리만이 머물렀습니다. 도진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뭘 해도 부족하겠지만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밥 먹으러만 오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식당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도진도 정희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늘이에 대한 고백도 모든 것이 없던 일처럼 조용히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없는 사이에 흐르던 공기의 결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도진에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냉랭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탁을 내어주고 국수를 놓아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진이 퇴근 무렵 식당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하늘이는 이미 집에 간 시간이었고 식당 안에는 국수 삶는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앉자 정희는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진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그 말은 많은 질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하는지, 왜 떠나간 그날 돌아오지 않았는지. 도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나 자신을 마주하는데도, 당신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데도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미안했어요. 그 아이가 평생 아버지 없이 컸다는 사실이 내가 혼자였다는 걸 아는 게 참 미안했어요.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죄책감을 또 한 번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아이보다 더 단단한 아이예요.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일 때가 많아요. 그 아이를 함부로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 아이 곁에 있던 사람은 나 하나였으니까.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욕심내지 않고 그냥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불을 끄기 위해 주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오실 거죠? 그 말은 처음 내미는 손이었습니다. 정희가 만든 유일한 조심스러운 틈이었습니다. 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다시 말이 줄었지만 도진은 그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강물처럼 천천히 흐르며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방학이 되자 자주 도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지는 하늘이와 나란히 근처 공원도 걷고 도서관도 들르고 때때로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서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멀찌감치 떨어져 걷던 하늘이가 어느 순간 도진의 팔을 살며시 잡고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말없이 하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땐 다른 애들처럼 왜 아빠가 없냐고 자주 물었어요. 하늘이가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엄마랑 할머니랑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할아버지까지 있어서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도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목을대가 저절로 위로 끌어올랐고 그저 가만히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도지는 자신의 집무실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얼굴로 들어섰고 서류가 놓인 책상 위를 흘끗 보며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 그 갑작스런 질문에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도지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 지금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자식 중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아버지 피를 받은 손녀라고요? 유전자 검사니 뭐니 그게 다 말이 됩니까? 도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말이 안 됐으면 좋았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렸고, 이젠 내가 선택해야 할 몫이 남았어. 자식들은 들끓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남길 유산은 이제 그리 많지 않을 거다. 그 아이에게 줄 것도, 너희에게 줄 것도 다 정해놨어. 왜요? 그 애가 뭘 했다고요? 막내딸이 소리쳤습니다. 도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못한 걸 했다. 나를 용서했고, 나를 진심으로 바라봤다. 그 말은 조용히 흘렀지만 방 안의 공기를 찢는 칼끝 같았습니다. 도지는 말없이 서류를 집어넣고 일어섰습니다. 더는 설득하지 않겠다. 내 인생 후반은 내가 책임질 사람과 함께 살 거다. 자식들은 말이 없었고 도지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시장 골목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요. 제가 국수 말아드릴게요. 엄마가 옛날에 저한테 해주던 방식으로요. 그 말에 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국수의 온기에도 그릇을 내미는 손끝에도 가족이라는 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도진의 머리는 더 휘어졌으며 정희는 조금 더 느긋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아르바이트와 과제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 셋은 여전히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도 국수 한 그릇이 가운데 놓였고 도진은 한참을 젓가락질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처음 나한테 그림 줬을 때 기억하니? 할머니, 너, 그리고 나, 셋이 웃고 있는 그림. 하늘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지금은 진짜 그런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희는 국물 맛을 보다 말고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만 나누었다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서로 마주 앉아 국수 한 그릇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도지는 국수 한 젓가락을 더 들어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 국수 한 그릇이 그리도 멀었지.
가까워지려고 참 오래 걸렸어. 정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봄 바람에 시장의 천막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가끔 들리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오래된 라디오처럼 정겹게 퍼졌습니다. 하늘이는 식탁 밑에서 도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하늘이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그만 미안해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 있어줘서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니까요. 도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마음이 있었지만 이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서로에게 있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진은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불을 끄고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국수집의 조그만 출입문을 지나 시장 골목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